자, 키포인트에 보면 제3자의 사기강박 얘기가 나와요. 사기강박. 자, 바로 사례만 들어가야죠. 뭐 사례 문제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뭐 기본 강의에서 강조했지만 갑이라는 사람을, 갑사장을,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유흥업소 하는 사장인데 유흥가에서 이 사람은 을조포기가 역전파 부도묵이에요. 얘가 가서 강박했어요. 갑사장 그 영업권을 헐갑에 양도하지 않으면 영업장 폭파시키내더라야 동생들이 영업자 헐갑 넘기지 않으면 밤길은 다니지도 말아라. 응? 우리 사심이파래 사심이파. 강박했어요. 또는 기망했어요. 그래서 기망다 사기당 갑사장이 사기강박한 을조포기한테 계약 맺은 것이 아니라 사기강박은 을조포기가 하고 너 병사장한테 영업권 넘기지 않으면 그래서 사기강박당한 갑사장이 어쩔 수 없이 병한테 영업권 헐갑에 양도 계약을 맺고 영업권을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 얘기하는 거죠. 사기강박한 사람은 을조폭이고 계약 맺은 사람은 그래서 병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기강박한 을조폭이를 제3자라 부르고 사기강박당한 갑사장을 표의자라 부르고 그리고 계약 맺은 병을 상대방이라 부르는 거죠. 사기강박은 을조폭이가 하고 계약은 병과 맺은 거. 이게 1년 전 일이야. 1년 만에 갑사장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내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취소할 거야.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취소는 부당반환이 있어요. 취소하면 영업권 되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당반환 청구해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때는 누구 태도가 중요하다? 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 병의 태도가 중요하다. 법조문대로 보자면 이게 1년 전 일이지만 이게 1년 만에 취소할 수 있겠느냐. 상대방 병이 선이 난 몰랐다. 난 1년 전에 을조포기가 너 강박에 맺은 게 몰랐다. 상대방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갑사장은 이때는 이 영업권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얘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병사장이 악이 또는 유과실이었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시킨 거예요. 을조폭이 협박해서 영업권만 넘기면 내 1억 줄게. 제가 시킨 거 악이 또는 유과실이에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누구 태도가 달린 거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다 틀리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없을 수도 누구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야. 그런데 3자 사기강박에서 상대방 병사장의 선이 무과실은 추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이 모든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그 대신 갑이 지는 거야. 판사님 1년 전 을조폭의 협박에 못 이겨서 영업권 헐갑의 양도계약 맺은 것은 얘는 이미 악입니다. 악이란 증거 되겠습니다. 악이란 증거 되겠습니다. 얘 유과시입니다. 되겠습니다. 입증해내면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증 못하면 이거 추정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상대방 유리하죠. 자, 요거 이 112항 얘기예요. 그런데 자, 판례가 좀 어려운데 잘 외우셔야 돼요. 이때 이 사기강박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 월급 받고 일하는 을부장이야. 얘가 고용인이고 피용인이냐 부르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일하는 을부장이 너 병사장과 계약 안 맺으면 폭파해버릴 거야. 그 부하 직원이 협박해 계약 맺은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는 거냐. 사기강박 을부장이 상대방의 피용자일 때는 피용자라는 게 병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 직원이라는 거예요. 피용자일 때는 이것이 을부장이 협박해서 병사장과 계약 맺은 거예요. 이 피용자는 112항에서 말하는 이 부하 직원은요. 112항에서 말하는 이 어려워요. 11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외우세요. 이해 안 돼. 이거 어려워요. 상대방의 부하 직원은 112항 말하는 제3자 해당한다라 불러. 해당하기 때문에
설사 얘가 협박했더라도 병사장이 선의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악의 과실하면 취소. 이걸 따라가야 돼요.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의 대리인이었다면 이 대리권주네요. 대리인이 상대방 병의 대리인이야. 대리인이 협박해서 계약을 맺은 거야.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야. 본인이랑. 상대방의 대리인은 백주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피용자는 부하직에 해당한다. 상대 대리인은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정을 안 따라가요. 법을 안 따라가고. 본인 병이 선인지 악인지 관계없이 이때는 언제나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왜? 항상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 돼. 동일인. 같은 사람을 취급하는 거야.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지 나의 대리 사기 강박했을 때 본인이 선이라 보호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리편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지. 이 정도 되면 75점짜리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 자, 택지는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 용지를 말하는 게 택지인데 이 주거용, 우리가 상업용, 이 공업용이죠.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죠. 이 택지, 택지 개발한다. 우리 택지 개발 예정지역, 택지를 또 우리가 시중에 여러분 많이 또 사용하는 용어죠. 그래서 택지는 쉽게 얘기하면 건축 용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건축 용지로서 감정 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자, 감정 평가상의 용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 택지는 우리가 이 21회 시험과 우리가 9회 시험에 출제를 했던 용어죠. 택지. 자, 이 택지보다 넓은 용어 있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 용지에다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죠. 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요걸 더해준 이 개념을 우리 뭐라고 하죠? 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부지. 자, 부지는 또 22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죠.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바닥 토지입니다. 바닥 토지로서 우리는 포괄적인 그러한 용어를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용도니까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학교용 부지, 공장용 부지, 이렇게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다 포함한 게 부지다. 부지라는 그러한 용어가 또 우선 두 번 출제를 한 그러한 용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지라는 용어가 있죠. 소지. 자, 소지는 우리 11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는데,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토지, 예를 들면 논밭, 임야, 이것을 소지라고 하죠. 이 소지 개념 올해는 좀 중요하니까 좀 하나 기억을 좀 해둬야 돼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올해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지의 개념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용도적 지역이죠.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적 지역을 크게 분류하죠. 이 대분류를 하는데, 이 대분류로서 이 택지 지역, 동지 지역, 이렇게 임지 지역으로 크게 이렇게 분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지 지역은 지목이 임야죠. 자,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뭐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이때를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고, 자, 이 택지나 농지나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농지, 임지는 비택지라고도 하죠. 자, 이때 논밭을 또 택지로 조성을 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또 용도적 지역의 전환입니다. 임지지역, 농지적, 택지적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우리가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죠. 후보지. 그래서 이 후보지 개념이 또 시험 문제에 상당히 우리 많이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바로 무슨 개념? 우리가 후보지 개념이다. 상당히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에 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15회 시험에도 처음 출제했죠. 15회 추가 시험. 우리 처음 출제해서 21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그리고 27, 8, 9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당히 우리 중요한 용어가 후보지다. 그래서 후보지는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전환이 끝난, 여러분 택지 후보지 이렇게 됐다가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를 빼요. 그냥 택지가 돼요. 그래서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이 전환 중일 때만 성립을 하는 게 바로 후보지. 후보지도 있지만 또 이행지도 있죠. 자, 이행지. 자, 이행지는 이걸 더 세분화시키죠. 자, 세분화시킵니다. 택지 지역을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세분화시키고, 농지지역도 세분화시키죠. 우리 전지 지역, 답지 지역, 우리가 과수원 지역. 자, 그래서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임지 지역은 신탄림 지역, 뭐 용재림 지역이 뭐 있는데, 자, 이때 관련해서 자,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밭을 수용해서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짓는다. 이것은요, 후보지죠. 전지적은 농지적이고 주거적은 택지적이니까 농지적이 택지적으로 전환 중에 있는 것은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3기 신도시 개발 발표했다. 이때 신도시 개발하는 개념, 후보지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지 지역 내에서,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용지잖아요. 그럼 택지 지역 내에서 우리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해서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럼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 이때를 이행이라고 하는데,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죠. 그래서 이행지는 항상 동일 용도적 지역 내입니다. 자, 동일 용도적 지역 내. 내라는 것은 바로죠, 소분류죠. 이 내, 택지 지역 내, 이렇게 소분류도 들어간 거죠.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소분류, 상호 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이행지 개념은 요 내라는 걸 항상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택지 지역 내 주거 지역이 또 상업 지역으로 변한다. 이것도 이행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행지 개념과 후보지 개념을 잘 또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한잔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고 50세대 이상일 때 심의를 거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50세. 근데 주택 자금이 보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금. 주택 건설 자금은요. 우리가 이제 아까 조상임무천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상임무천리라고 되는데, 이 조상임무천리에서 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택상환 사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제 아파트 딱지라고도 하는데, 이 아파트 딱지. 이건 분양권은 아니고요. 이제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라는 사람이요, 도자기 도공인데,
도자기를 갖다가 하나에 10만 원씩 해서 구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개 정도를 굽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스몰 A와 스몰 B가 있는데 이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아들이 둘 다 대학을 가면서 목돈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냥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필요한 거죠. 등록금이. 돈이 모자라. A 아들 하나만 등록금 하면 1,000만 원이면 됐는데 B까지 하니까 1,0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자기 도공이 도매상한테 찾아갑니다. 자, 내가 이번 달 말까지 1,000개를 구워다 줄 테니까 1,000만 원만 땡겨주기 바란다. 그랬더니 도매상이 원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1,000개를 갖다가 줄 걸 알고 1,000만 원을 줍니다. 빌려줍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도공이 뭐야? 내가 이번 달 말까지 뭐예요? 도자기 100개를 납품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도자기 도공협회에서 보증을 해줘. 이 사람이 망하면 뭐야? 내가 다시 도자기 구워서 내가 넣어줄 때 10개씩 모아서 100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가 망해도 효력에 영향이 없는데 이 도매상 입장에서 뭐를 딱지를 하나 받았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채권자는 누구예요? 도매상이고 채무자는 도공이잖아요. 근데 이거 돈으로 갚습니까? 도자기로 갚습니까? 도자기로 갚잖아요. 근데 건설사가 마찬가지예요. 건설사는 뭡니까? 이걸 도자기 상환사채잖아. 이 종이가. 도자기 상환사채인데 이 종이가 도자기로 갚는 건데 건설사가 이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딱지를 파는 거예요. 아파트 딱지를 팔고 이제 이걸 갖다 나중에 아파트로 바꿔줄게 하는 게 주택상환사채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입주자를 모집 공고할 때 여러분들 청약을 하는데 주택상환사채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 바로 동호수인 분양권으로 바꿔주게 돼 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아파트 딱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택상환사채가 됩니다. 건설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를 원칙적으로 전매가 안 되는데 미국 가는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주택상환사채. LH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아까 보증을 요한다고 써있죠. 왜? 아까 그 도자기협회에서 보증을 안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망하게 되면 도자기를 못 받는 것처럼 건설사가 망했을 때 집을 못 받게 되니까 국장의 승인을 통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자. LH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이 있는데 자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 이쪽이 5억 자본금 이거 나머지 편은 다요. 건설사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333이에요. 3년간 300세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사는 3년간의 평균 호수. 그러니까 1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100개 정도 생산하니까 100개 가격이니까 1년에 생산하는 정도 수준 됐어요. 외국표가 5억하고 나머지 333입니다. 발행의 승인은 국장한테 승인을 받고 발행 방법. 자 주택사 액면 또는 할인인데 액면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2억이면 2억이라고 쓰든지 뭐 1억 9천을 하든지 할인을 하고 발행하고 주택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에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아이파크라는 회사에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아이파크 사무실에 사채 원부가 있어야 돼. 왜 사채 원부가 있어야 되냐면 1번부터 999번까지 사채를 발행한 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자 A가 미국으로 갑니다. 아파트 딱지 가는데 그럼 B한테 넘길 수 있거든요. 미국 갈 때 이민 갈 때. 그랬을 때 둘이 손잡고 가서 얘한테 넘겨서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해도 이걸 이어서 인수하는 사람이 장부에 있어야지 아파트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물건화 시키는 거예요. 사채원부에 설명할 거고요. 넘버링 하고요. 3번 주택에서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 사채 대장 이게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채 원부라 그래가지고 요게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와 같은 거예요. 주택상환 채권 및 발행 상환을 적어야 된다. 주택상환이 기명식으로 기명 이름이 있어야 돼. 왜 이름이 있어야 되냐면 채권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A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받았으면 이걸 갖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무기명식으로 돼 있으면 지나가던 행인이가 주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환사채네 집 주세요 이러면 A가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려도 뭐예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주택상환사채는 그 기명식으로 명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받으러 오면 명단을 확인하는 거야. 즉 헬스클럽 이용권 같이 명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롯데마트 상품권처럼 뭐야? 그냥 지나가는 행위가 주워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안 돼. 왜? 2억 3억짜리 비싼 거니까. 그래서 기명식으로 하고 사채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 사채 원부. 아까 미국 갈 때는 둘이 손잡고 뭐야? 가서 장부에서 변경을 해줘야 돼.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죠. 명의 변경. 아까 설명했죠? 예. 그 다음에 주택사의 효력 보세요. 등록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얘가 망해도 집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상환사채의 발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 금지인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상환은 지불로 상환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불로 상환해 주는 게 아니라 분양권으로 바꿔주면, 즉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상환된 거로 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양도나 해약할 수는 없지만 아까 미국 가는 경우 예외는 있다 그랬죠. 미국이라고 쓰시면 이민 가는 경우 시험에 매년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법은 주택 상환 사실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아파트 딱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요. 자, 이게 전부 얼마나 좋겠어요? 자, 토지용 구분할 때. 근데 자, 예외가 있단 말이죠.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해서 다 농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다고 다 농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농지를 보면요. 다 원래 농지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인데 자, 다 농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율 분리대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농지라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한복판에 한 2,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토마토 심고 배추 심고 농사를 짓습니다. 상추도 심고. 자, 그러면 아침에 그 빌딩 습 사이에 셀러리맨들이 땅값 비싼 곳에서 우르르 출근하고 그럴 때 혼자 삽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농지, 원래 저율분리상 토지지만 농지가 시지역에, 특별시황시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같은 이런 데 있어요. 자,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자,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는데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이 토지는 주거적 용도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상업적 용도로,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공업적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이런 데 있는 농지는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니까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토지는 시지역 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있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할 것이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농지는 그래서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요. 위치를 봐요. 있을 곳에 농지가 있으면 저율분리. 이런 데 농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목장은요, 토지용 문제 풀 때 목장은 위치를 보는데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또 기준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장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목장은 또 있을 곳에 있다 해도 기준 면적 제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드넓은 푸른 초지 100만 평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100만 평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런 푸른 초원을 보면 왠지 이런 푸른 초원 들판을 막 뛰어다니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푸른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 돌풀이에 걸리도 않았는데도 괜히 풀밭에서 떼구르르 하면서 몇 바퀴 구르고 풀밭으로 그러다가 풀필이 불면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걸 쳐다보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푸른 초원 사진을 보면 바베큐 그릴을 얹어놓고 식탁보 저기 해놓고 그 뭐 피크닉을 색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걸 쳐다보면서 낮잠 한숨 자려고 딱 하는데 뭐가 휙 지나가. 그래서 눈 떠서 보니까 타조 한 마리가 양치기에 쫓겨서 연락에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타조 목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이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 떼부리를 구경하려고 사방팔방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요 타조 한 마리만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목장 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나돼지 합종지에다가 그 넓은 땅에다가 새끼 돼지 한 마리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저처럼 리본 하나 오늘은 아니네 리본 하나 달아놓고 야 놀아라 그런 다음에 자, 여기가 돼지 목장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자, 목장의 기준 면적이 허용 면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수 수를 곱해가지고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합니다.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법령에 정한 있을 곳에 있고 법령에 정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다. 그러면 자, 요 입지 기준 면적 이내에 이 기준 면적 이내 목장의 기준 면적 이내에 자, 이 토지는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0.07%, 0.07%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근데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이 부분의 토지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그다음에 공장도요, 여러분. 공장도
자,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죠.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업지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장이 시지역에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공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또 공장은 입지 기준 면적도 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넓은 땅에다가 공장은 일부만 하고 이게 공장이니까 저 넓은 땅 다 공장 용지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장도 역시요. 보습니다. 자, 있을 곳에 있으면서 법에서 정한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다. 그러면 있을 곳이 그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이거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공장이 요만큼은 이제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잖아요.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공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요? 요거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어디나 다 있는 거잖아요. 시골이든 도시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일반 건축물 얘는 부속 토지. 얘는 자, 토지용금제 풀 때 얘는 뭘 보냐면 면적만 봐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위치는 안 보고 면적만. 그래서 자, 어떤 전체 상가 부지가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에서 정한 이만큼이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자, 뭐로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원래 자, 토지용 뭐로 구분했습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근데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이 토지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요거는 이제 공장용 저 상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여러분요.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됩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토지용금제 풀 때 하여튼 뭐라고 돼 있든 앞동네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요. 농지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고 목장은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위치 면적을 보고 공장 위치 면적 따지고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는 면적 따져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합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걸 딱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도 있는데요. 전속중개 의뢰인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위약금 지불 의무인데요. 위약이라는 것은 전속중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때 금, 즉 돈을 줘야 된다고요. 이 돈은 두 가지가 전속중개 계약 위반 시인데요. 전속중개 계약 위반한 케이스는 기역, 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역을 싸가지 1, 니은을 싸가지 2 이렇게 좀 약칭하겠습니다. 싸가지 1, 즉 기역번이라는 것은 전속중개 계약 유효 기간 중에 중개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까지 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전속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싸가지 1, 싸가지 2라고 했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다면 전속중개 의뢰인은 전속 개공에게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무가 비용 지불 의무인데요. 이 비용이라는 것은 전속중개 의뢰받은 개공은 중개 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또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물건의 소재지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으셔야 되겠죠. 이것이 각종 물건에 대한 조사하기에 필요한 물건 조사 비용과 그 밖에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비용이 있죠. 이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 자, 이런 비용은 언제 주느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개공이 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 비용, 즉 중개 업무 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유효기간 중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제가 줄여서는 스발쌍놈이라고도 했는데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을 때 이때 위약금을 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비용은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50%를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드리는 거예요. 중개보수 50%를 딱 주라는 것이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개공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전속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 이를 개공이 중개를 완성시켜줬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를 1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개공이 물건 조사하는 비용을 만일 20만 원 지출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50만 원의 50%인 50만 원 범위 안에서 개공이 소요된 비용이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전속 의뢰인은 개공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협조는 물건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전속 의뢰인이 오전에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밤 8시에 퇴근한다. 그럼 낮에는 집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낮에 개공이 매수인을 모시고 물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을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를 줘야 되고, 만일 번호키를 잠궈놨으면 번호키 번호를 알려줘서 물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같은 전속 의뢰인의 의무 3가지도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가처분 효력에서 실행은 소유권을 가처분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만 나와 있고, 소유권 이후에는 을구의 부교등기로 실행을 합니다. 효력은 가처분되어 있을 경우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가처분된 집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의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 갖고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을이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집을 안 주니까. 하고 나서 3순위로 가처분 등기 말소하는 조건하에 병이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 요 가처분 등기랑 가처분 후에 들어온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해서 가처분보다 순위가 앞선 선순위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나온 후순위가 있고,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3가지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를 채워 넣으신 다음에 이제 따라가 보자고요. 먼저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인데, 자,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에서 1번, 2번, 3번 중 1번, 3번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쳐진 후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말 뜻은 집을 안 줘서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등기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깁니다. 이긴 경우에 자기 명의로 가처분권자가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할 경우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 후에 등기는 요건 어떻게 말소하느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게 방법이고, 하지만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에 대해서 다음은 말소할 수 없다 해서 1, 2, 3 나왔는데, 가처분 등기되기 전에 전부 다 전에 들어온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요. 가처분 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의한 경매개시 등기나 전에 들어온 담보가 등기, 전세권, 전환권에 의한 임의 경매개시 등기, 가처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다 말소가 안 되는데, 가처분 등기를 가등기로 바꾸면 똑같을 거예요. 그럼 가등기 전이나 가처분 전 선순위 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들은 단독 말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럼 요거 가처분 후에 들어온 것은 단독 말소, 가처분 전에 있는 것은 말소할 수 없다 해서 2가지 잡아냈고, 이번에 가처분 등기 말소입니다. 가처분을 말소할 경우는 가처분 권리자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승소한 경우는 직권 말소하게 돼 있고, 패소한 경우는 촉탁 말소 들어가는 것이 이게 과정이에요. 근데 이겼다 졌다 이 말은 주질 않고 등기 신청했단 말에 나옵니다. 그럼 지금 1번 지문처럼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단독 신청하게 돼 있고, 이겼으니까 요거는 직권 말소하는 게 내용이어서 2번 승낙서에 있는 거 생략하고요. 3번의 경우는 위 1의 경우에 해당 가처분 등기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해서,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하실 것은 가처분 전에 있는 거 말소할 수 없다. 요거 하나 공부하시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은 요거 3번째 요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요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가처분 권리자가 이긴 경우와 진 경우 나눠서 이긴 경우는 직권 말소, 진 경우 촉탁 말소해서 요 노란색 쓴 거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주 공부예요. 이걸 외워놓으신 다음에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출문제 한번 출제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순차로 들어오는데 등기가 요 집에 대해서 갑의 소유권이 있다.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요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 들어온 것이 가압류가 을 앞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병이란 자가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를 했고, 그래서 가처분 등기 실행한 다음에 다시 3번째로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이건 갑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기 실행한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들어온 경우에 가처분 권리자 을이, 병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설명 중 옳은 것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하실 문제는 하나씩 끼워 넣는 겁니다. 이제 요 가처분 등기에 두 번째 나와 있죠. 가운데 요거는 여기로 가는 것이고 요 가처분 전에 있는 것들은 일로 가는 겁니다.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들은 여기로 끼워 넣어서 하나씩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선순위 권리는 말소할 수 없으니까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해서 등기 신청한다 할지라도 가처분 전에 있는 가압류는 말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못하게 돼 있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저당권 등기는 뒤에 들어온 것들은 단독으로 말소하게 돼 있으니까 가처분권자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지금 가처분권자 병이 등기 신청했다는 얘기는 소송에서 승소했다요. 승소했다는 얘기는 이 가처분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하게 돼 있으니까 껴넣어서 맞는 게 답이 됩니다. 집어넣을 줄 알면 답이 떨어지니까 항상 요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선순위와 후순위, 근데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공부할 게 공부예요. 여기 써놓은 게 이제 여기 맥인데 가처분 전에 있는 것을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긴 경우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패한 경우는 촉권 말소가 들어가니까 요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이겼냐 졌냐 따라 상황이 바뀌어요. 근데 이겼단 말은 안 줍니다. 이겼단 말은 안 주고 가처분권자가 이렇게 등기 신청을 했단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이겼단 말이니까 주의하시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은 단독 말소가 들어가는 게 왜 차이점이다 해서 외우시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가등기 할 때와 자 가등기 아까 배운 거는 구별하실 때 이쪽에서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전후를 나눠요. 가등기 전은 말소할 수가 없었죠. 아까 이쪽 남은 게 있는데 가등기 전은 말소가 안 되고 가등기 뒤는 양립이 안 되면 직권 말소해라. 그러면 가등기 뒤는 직권 말소, 가처분 뒤는 단독 신청, 가처분 전은 말소할 수 없고 가등기 전도 말소할 수 없다요. 그럼 큰 틀은 똑같은 거예요. 가처분 등기 있고 가등기 있다 가정할 경우에 가등기 전, 가처분 전은 둘 다 말소할 수가 없다요. 그럼 가등기 뒤하고 가처분 뒤를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 문제가 말소한 것인데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들은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 그 다음에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것들은 단독 신청해서 두 개가 틀려지는 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외워놓으셔야 돼요. 주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느냐.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요걸 물어보는 게 문제다 보니까 뒤에 들어온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 가처분 후에 있으면 어떻게 말소하더라. 단독이다 기억하고 넘어가서 정리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4월 1일 날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되었다. 실행되고 가처분권자가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 신청 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 찾으시오 이렇게 물어본 게 기출 문제예요. 뭘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해서 단독 신청 찾으라는 얘기는 가처분 후에 들어온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후순위. 가처분보다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찾으시오 이게 정답이 되어서 4월 1일 뒤에 들어온 등기가 답이 된 것이 기출 문제니까 물어보는 것은 이거 물어봐요. 단독 신청.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떠들자고요. 가등기 전에 있으면 말소할 수 없다. 가처분 전도 말소할 수는 없다. 똑같아요. 저는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은 직권 말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경우는 단독 신청.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걸 물어보는 문제다 보니까 가처분 뒤, 가등기 뒤 어떻게 말소할 것인가 그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가등기 뒤는 직권 말소. 가처분 뒤는 단독 신청해서 두 가지 비교할 때 공부다 보니 그거 잘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